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래도 뭐라고 할까요? 여기저기 좀 최근에 1대1로 연구를 하면서 출장도 많이 다녀보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사비를 들여서 예, 국경 지역도 많이 다녀오고 그러면서 좀 연구 활동에 매진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양한 추억들이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잊을 수 없는 추억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이 가보지는 못하셨을 곳도 많이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북중러 접경지역은 사실 요즘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가고 계시거든요. 푼춘이라는 지역, 거기는 이제 많이 가보시는데, 뭐 이런 신정이구르라든지 뭐 이런 쪽, 뭐 동남아 지역도 사실 많이 가보시죠. 근데 저는 어디도 가봤냐면 중목로 접경지역 가다가 변경군한테 잡혀가지고 체포될 뻔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녹화되고 있나? 조심해야겠네. 예, 그래서 좀 다양한 지역들의 그런 물류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보세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면세점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직전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백신이 나왔고 앞으로 진정 국면에 가게 되면 앞으로 제가 또 다니면서 좀 더 현장 조사를 해보고 그럴 예정인데, 어찌되었건 제가 오늘은 이제 중국이 어떤 식으로 1대1로를 발전시키고 있고 또 접경 지역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수업을 시작하게 돼버린 꼴이 되는데요. 예,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해드리면 오늘은 좀 발표 자료가 2개가 있네요. 저는 지금 아주대학교의 위중정책연구소에 이름이 길죠. 정치경제연구센터 센터장으로 있는 이창주 박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1대1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특히 접경지역 개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도 되도록이면 좀 안배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1대1로에 대해서 약간의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죠? 그래서 1대가 실크로드 경제 벨트, 하나의 벨트, 그렇죠? 1로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하나의 길, 이런 뜻에서 하나의 벨트, 하나의 길, 1대1로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대1로를 한 문장으로 줄여서 설명을 드리면, 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중국은 1대1로를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에너지 자원의 확보, 시장의 확보, 판로의 확보죠. 그 다음에 영향력의 확대, 확장, 이런 것들을 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전략적인 부분도 이렇게 부상과 전략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에서 중국이 중국 주도의 산업사슬 혹은 가치사슬을 형성하면서 이 자유무역지대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의 산업에 있어서 생명줄인 에너지 자원 루트 등도 안정적으로 구축을 하고, 또한 에너지 자원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그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등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연계성이 무엇인지, 그렇죠, 1대1로의 핵심 운영체제인 연계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계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연계성은 이제 피지컬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물리적인 연계성, 만질 수 있는 것, 도로, 철도, 항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인스티튜셔널 커넥티비티, 제도적 연계성, 그러니까 비자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통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간소화하고 무역 편리화라든지 투자 편리화를 어떻게 실현해낼 것이냐, 이런 것들도 제도적인 연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eople to people connectivity, 민심상통,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술, 스포츠, 그리고 여성 분야 등등에 대한 다양한 테마를 갖는 민간 교류를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연계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여기에 정책부통과 자금융통이라는 개념을 더해서 통통통통통통 5개의 통을 5통으로 삼아서 1대1로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매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러면 왜 하필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혹은 혹자는 베이징의 중국의 마셜 플랜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까? 어찌됐건 중국이 하필 2013년에 이걸 발표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뉴노멀 시대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8년에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의 중국의 상황, 그럼 중국은 이걸 어떻게 대처하려고 했었는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또 중국이 기존에는 대외 수출 중심의 경제였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에게 많은 수출을 하는 구조였는데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 구조였는데 결국은 중국은 이러한 수출 구조를 다원화시키고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을 시도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EU에서 특히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원자재나 아니면 이러한 생산품들이 그러니까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이러한 상품들이 잘 팔리지가 않겠죠. 왜? 미국하고 유럽 중심에서 봤을 때 그쪽에서 더 이상 생산을 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가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했었던 중국은 이러한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선박 등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재고가 많이 남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고 이러한 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봉착하게 되었고 산업 구조 전환과 함께 이러한 재고를 그러니까 이러한 과잉 생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국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과제로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의 건설, 특히 인프라 건설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이 쌓인 중국의 외환 보유액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인민은행,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은행 행장이 이러한 국부펀드라든지 인민폐 국제화라든지 중국 돈의 국제화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2009년부터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같은 회사 그러니까 중국의 인민은행, 중앙은행의 또 다른 금융연구소 소장은 1대1로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 업체 해외 진출에 대한 전략 특히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어떻게 중국의 국유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국 당국이 관련하여 정책 지원이라든지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 등을 발표를 2012년에 이미 했었다 등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그래서 1대1로의 전반에 대한 복습을 지금 해드렸는데 연계성과 그리고 정책 보통과 자금 융통 그러니까 Financial Integration 금융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1대1로를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습이기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항상 지적받는 게 있어요.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빨라요. 근데 이건 복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대1로에 대한 설명을 마저 조금 더 드리고 적경지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1대1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국내 버전의 1대1로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적경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가 사실은
이제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결국은 1대1로의 개념, 핵심 개념이 무엇이고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막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마 제가 조금 조심스러워야 될 파트이긴 한데 다른 1대1로 관련된 강연을 다른 데서 들으셔도 못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1대1로라는 게 탄생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 경제학적인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약간 이제 국제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보면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대1로 강연할 때 너무 설레고 좋거든요. 여러분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3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저는 이쪽 분야에서 여러분 설명드릴 때 되게 혼자 막 흥미롭고 뭐 이런 걸 느끼는데, 질문 하나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대1로 공식 문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개의 경제 핵심 축을 두고 1대1로를 건설하는데, 공동 건설하는데, 하나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를 하나의 경제 축으로 두고 다른 하나 축은 어딜까요? 1대1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른 하나의 축은 그럼 어딜까요? 하나는 동아시아, 하나는 어딜까요? 여러분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주제가 실크로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크로드가 어디가 어디를 연결하기 때문에 실크로드죠? 당연히 유럽이겠죠. 그렇죠. 왜? 그 중간지대는 실크로드잖아. 그렇죠. 만약에 뭐 중국과 중앙아시아만 연결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실크로드만 이야기하고 뭐 끝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종착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1대1로를 공식 문과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을 연결하는 그러한 거대한 경제권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대1로를 연구하면서 여기서부터 저의 질문을 막 쏟아내면서 인터뷰를 하러 다니고 현장도 다니고 막 그렇게 하고 중국에서 그렇게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왜 유럽이냐? 뭐 중국은 너네가 중국이니까. 왜 유럽이야? 미국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이 무슨 뭐 15세기 뭐 이럴 때가 아닌데 뭐 실크로드만 왜 이렇게 주장을 해? 당연히 미국도 있고 다양한 경제권이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을 더, 미국 시장을 더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다 보니까 제가 발견한 게 뭐였냐면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중국이 미국에게 러브콜을 보낼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오바마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2008년에 경제 위기를 한번 크게 겪고 나서, 물론 뭐 미국이 미국했죠, 그렇죠? 달러 찍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뭘 봤냐면 이 동아시아 정세를 잠깐 본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근데 오바마 대통령 전에 누구셨죠? 조지 W 부시였잖아요. 아들 부시라고 불리우는. 근데 그분은 동아시아보다는 어디를 중시했었죠? 중동을 중시했어요. 왜? 테러와의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이렇게 보다가 여기 이 지역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껴요. 왜 그랬을까요? 2010년이 되면 중국의 전체 GDP가 일본의 GDP를 앞질러 버립니다. 2010년부터 중국의 전체 경제 총량이 일본을 앞질러 버려요. 그러면 중국이 선진국이냐? 아직은 선진국은 아니죠. 개발도상국이에요. 왜? 1인당 GDP가 70몇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체 국력에 있어서 경제력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국가가 돼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으로서 2028년이면은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인 부분에서, GDP 부분에서 앞지를 거라는 영국발 보고서가 나왔죠. 어찌되었건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봤을 때에는 중국을 견제해야겠다, 중동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을 견제해야겠다라고 해서 발표한 전략이 뭐였냐면 아시아 회귀 전략이었어요. 아시아 회귀 전략.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오바마 대통령 스타일은 트럼프랑 정말 달랐어요.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 뭐였냐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회귀 전략 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내로라는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회귀예요. 회귀. 자, 피벗트 에이지아라는 뜻인데 원래는 중동 같은 경우에 중동에만 이제 미국이 신경을 쓰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통령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가게 됩니다. 자, 재밌는 부분이죠. 그래서 2009년에 태평양의 시대를 선언을 합니다. 태평양의 시대를 선언을 해요. 자, 한번 보시죠. 참 재밌는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군사 안보적인 개입을 시작을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중국이죠. 중국인데 보시면 일본도 섬이죠. 그렇죠? 일본 섬이죠. 대만 섬이죠. 그렇죠? 필리핀 섬이죠. 그렇죠? 이렇게 섬으로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섬도자를 써서 연결하다, 섬을 연결하다 그래서 도련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아일랜드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가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 곳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미국하고 다 동맹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이 태평양을 진출하려면 이 섬을 어떻게 해서든 지나야 돼요. 뭐 무역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수없이 왔다 갔다 하죠. 아니, 군사적인 부분 얘기하는 거. 근데 미국이 이쪽 지역과 동맹을 체결하면서 이쪽을 다 연결해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꽉 조일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형세를 갖추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 옛날부터 미국이 해왔는데 오바마 때 이런 것을 더 강화합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 전략 말고 미국의 전략으로 보면 한국의 사드 배치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일본 지역을 불침해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처럼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제가 이거 지어낸 말 아닙니다. 낙하선의 일본 전 총리가 미국 가서 일본이 미국을 위해서 침몰하지 않는 항모가 돼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등등 이렇게 필리핀에 대한 그리고 대만에 대한 그러한 군사적인 부분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취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뭘 하냐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이름 길죠? 간단하게 줄여서 TPP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환대서양 지역에는 TTIP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 간의 투자 부분에 대한 협정을 더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대1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공간을 베이스로 한 자유무역지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이렇게 금융을 중심으로 한 특히 이러한 미국 주도의 가치 사슬을 중심으로 산업 사슬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협정을 환태평양 지역에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시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으로 가볼까요? 왜 유럽이야? 유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열쇠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요새 이제 뉴스를 보면 RCEP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러면 TPP는 뭐고? 와, 이거 FTAAP FTAAP 이건 뭐냐? 이거 보면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FTAAP라는 것은 뭐냐면 아직 체결이 안 된 그러한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다장한 자유무역 협정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APEC 그러니까 환태평양 지역에 이러한 자유무역 지대를 혹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TA를 체결하자는 게 바로
FTAAP입니다. 아직은 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환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FTAAP 내 안에 12개 국가만 묶어서 TPP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환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려고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12개 국가만 TPP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환태평양 지역에서는 당연히 중국이 들어가고 한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그런데 TPP에서는 중국이 싫어하는 러시아, 중국이 빠지게 되는 거. 그렇죠.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TPP라는 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건지. 참고로 폐기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행위를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TPP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 국가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괴력을 있느냐 한번 봅시다. 자, 미국이 자국의 시장을 일단 내줘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그동안 세계 공장으로서 미국과 유럽에 어마어마한 수출을 해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 보입니다. 생산적인 규모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베트남이 할 수 있지 않느냐. 베트남이 거기에 대한 대체를 많이 하고는 있죠. 하지만 그 생산 규모나 인구라든지 노동력이라든지 정황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국을 완전 대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되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세계 공장으로서 미국에게 그렇죠?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럼 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군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기술로 디자인을 하고 그렇죠. 원자재는 어디서 떼와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원자재를 떼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칠레, 멕시코나 이런 데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면 중국 물건과 대조해 봤을 때 경쟁력이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TPP라고 묶여있는 자유무역 협정으로 묶여있는 국가들끼리는 서로 간에 원자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면적인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누적 원산지 제도 이게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TPP의 회원 국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TPP의 회원 국가들이 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이 TPP의 회원 국가들이 약 50% 정도만 이 핸드폰을 만드는데 기여를 했어도 이게 TPP 그 미국에 들어올 때에는 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누적해서 무슨 말이냐면 한국과 중국 간에 만약 FTA를 체결을 하면 중국 완전 순수하게 이 상품 내에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얼마 정도 비중이 되는지를 따져서 한국에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TPP는 어떻게 되냐면 이 물건의 50% 내에 이 국가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누적해서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TPP에 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유기업의 개혁, 그리고 지적재산권, 투자 분야, 환경, 노동 문제 등에 대해서 완전 투명하게 하자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TPP예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명확한 타겟이었죠. 그렇죠? 그럼 한번 보시죠. 이 TPP 같은 경우에 이러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은 어디에서 부를 창출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금융 개방 분야가 들어가 있죠. 미국에게 유리한. 자,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우리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얻었지만 반대로 일본이 금융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직면한 거 아니냐라는 일본 내의 비판도 있었던 것도 사실 어찌되었건 자, 근데 한번 보시죠. TPP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
조항 하나하나를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지금 당장 받을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중국이 당장 국유기업 개혁할 수 있을까요? 당장? 그리고 중국이 전면적인 시장 개방을 하면 할까요? 못하겠죠. 중국에게 노동 문제 해결하라고 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을까요? 환경 문제는?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죠. 지적재산권 문제는. 그렇죠. 심지어 뭐 우리 한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김치란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엄격하게 들이대라고 하면 중국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 TPP라는 곳에 중국이 들어갈 수 없도록 또 장치를 해놓은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중국 이 TPP라는 것과 그리고 아시아 회귀 전략이라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철저하게 다자의 틀로 너와 나의 틀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을 펼쳐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의 선택은 트럼프로 갔죠.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오바마가 했던 것을 전부 다 철저하게 다 파괴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JCPOA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육자회담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오바마가 그것도 다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TPP는 뭐냐? TPP는 우리 미국의 국익을 깎아먹는 거다. 아메리카 퍼스트인데 이것도 바로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중국을 직접적으로 때리기 시작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같더니 다른 나라들도 다 공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방비 분담금이라든지 그렇죠? 아니 유럽에게도 뭐 무역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 불균형이 있다.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잠깐 좀 복잡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어마어마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TPP가 세계 자유무역 제도 질서를 이끌어 가겠구나라는 게 중국 내부에서 크게 회자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중국이 내건 기치가 또 하나가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제2의 개혁개방입니다. 제1의 개혁개방은 1979년에 그렇죠. 제11차 삼중전에 거기에서 등소평 덩샤오핑이 이제 우리는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시장은 완전히 열려있는 상황은 아니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중국은 이제 제2의 개혁개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 다음에 TPP 이후에 높은 수준의 국제표준화, 그러니까 높은 개방, 투명성이 이제 표준이 되는 그러한 국제표준화의 시대가 올 것인데, 중국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인 부분에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게 뭐였냐면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부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하이의 자유무역 시험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분야를 개방해보고 저 분야를 개방해보고 이 부분은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이 부분 나중에 개방하고 등등에 대한 시험을 해서 여기에서 성공하면 중국 전국으로 다 뿌리는 거예요. 이 제도를 다 개방해 나갔잖아. 그러면서 이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부가 결국은 천진, 복건성, 광동성 지역으로도 시험부를 확장을 시키게 되었고, 지금은 10몇 개더라. 너무 많이 바뀌어서 17개인가? 아무튼 그렇게 자유무역 시험부가 확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중국 스스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개혁개방, 제2의 개혁개방을 토대로 해서 TPP 이후에 높은 수준의 그런 국제표준화 질서에 대비하기 위한 그 움직임을 가졌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1대1로를 또 추진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시 1대1로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중국에서 뭐냐면 책을 쓰면서도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이 좋다. 유럽하고 이렇게 1대1 실크로드를 연결을 해서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 지대를 건설하려고 한다 라고까지 이해했는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잡고 싶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잡고 싶어서 술을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만나서. 왜냐면 맨정신은 얘기 안 해주시기 때문에
좀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계실 분들에게 접근해서 술 막 이렇게 양꼬치를 부어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공식 문서를 봤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이 지명은 무슨 뜻일까요? 등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가 그분이 살짝 그냥 술김에 하신 말씀을 제가 딱 잡은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세요. 미국은 TPP를 중심으로 해서 TPP를 이제 그냥 TPP라고 하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TPP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주도의 높은 수준의 그러한 글로벌 표준화된 그러한 자유무역 협정을 토대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한다. 중국은 2001년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을 해서 지금까지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그 배경에는 당연히 미국이 인정해줘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런데 한번 보시죠. 그런데 지금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후의 미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때리려고 한다. 우리는 중국은 미국하고의 그러한 분리, 영어로는 디커플링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리고 높은 수준의 문턱을 만들어서 중국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든다면 우리는 다른 공간을 창출해내서 중국에게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국은 몹시 환태평양을 끼고 미국과 협력을 하고 싶은데 만약 미국이 환태평양을 끼고 중국을 때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공간에 집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게 유럽이고 그게 실크로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무슨 말이냐? 자, 환태평양을 끼고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때리려고 한다. 그러면 중국은 여전히 환태평양을 포기는 할 수 없겠죠. 그렇죠? 무조건 버텨야겠죠. 버티면서 중국이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까지 포함한 이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주도의 혹은 중국과 유럽 주도의 산업사슬을 만들고 공간 베이스의 거대한 메가급의 자유무역 협정 지대를 만들면 미국은 오히려 이 지대에 들어오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는 중국이 먼저 판을 깔아놓고 중국에게 유리한 규범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미국은 환태평양 문까지 중국에게 열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술자리에서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가물가물할 때 하는데 바로 가서 적고 그 관련된 문서를 더 대규모로 찾아봤죠. 그걸 키워드로 잡아서 자 어찌되었건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모든 배경 그렇죠? 1대1로의 전략이란 무엇이고 연계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오바마가 TPP를 왜 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결국은 1대1로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공동문서를 거의 성경 보듯이 봤거든요. 근데 그 공동문건에 그 공식 문건에 이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국가나 어떤 조직이건 원하면 1대1로 참여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이 그냥 적은 건 아닐 텐데 중국 국무원에서批准한 거거든. 이게 그냥 적은 게 아닐 텐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2014년, 2015년 되었으니까 2015년이죠. 공식 문서가 2015년 3월에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한국 학계 쪽이나 이런 데 오면은 많은 분들이 중국이 1대1로 하는 이유는 서쪽으로 가기 위함이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 설명하시고 맞는 말씀이세요. 서쪽으로 가려고 한다. 남하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셨지 그 문건에 있는 그 문구를 집중해서 바라보신 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 문구가 두 가지의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중국에서 유럽까지 가는 실크로드 라인을 개발을 할 것인데 이 개발을 하는데 어떤 나라든 참여할 수 있다. 이 개발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남미가 되었건 북극해가 되었건 호주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간에 다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중국과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쫓아서 계속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확인한 것은 어떤 국가가 1대1로라는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였고, 근데 결국은 한국에 와서 제가 1대1로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이 로마가 되고 싶어하는 거다. 모든 길은 다 중국으로 연결되는 것을 희망해서 움직이는 거다. 라고 한국에 와서 주장을 했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저를 안 믿으셨다. 근데 시간이 증명했죠. 왜? 중국이 남미에 갔을 때도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진출하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러시아와 함께 빙상 실크로드, 아이스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북극해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재밌죠? 아무튼 심지어 남극까지 갈 때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지금 국제관계적인 차원에서 1대1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중국 국내 버전의 1대1로를 설명을 드리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이야기 들으려고 하면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끝도 없습니다. 제 현장에서 다 주워들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의 지혜라기보다는. 자, 그 중국 그 국내 버전의 1대1로를 살펴보시려면 지형을 먼저 알면 재밌어요. 자, 지형을 알면 재밌는데 모르죠. 저만 재밌는 것이지. 근데 한번 보시죠. 중국과 한국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땅 크기 말고 한국은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잖아요. 그렇죠? 서저 동고인가? 동고서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근데 중국은 동쪽이 낮고 서쪽이 높아요. 그렇겠죠. 당연히. 왜? 서쪽에는 티벳이 있잖아요.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자, 그러면 이것을 중심으로 티벳 지역을 중심으로 보시면 재밌는데, 자, 이 티벳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인도가 원래 섬이었거든요. 정말 옛날 과거에. 근데 이 인도라는 섬이 다가와서 유라시아판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높은 히말라야 산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지형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나중에 여러분 꼭 여행 가십시오. 실크로드 여행.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칠체공원이라는 곳인데, 칠체공원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게 영상도 있긴 한데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로 칠체공원을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7가지의 색깔의 땅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우선 무지개떡 같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이렇게 이걸 왜 갑자기 설명을 하냐면 바로 이렇게 서로 상이한 토질에 뭐라고 할까요? 대륙이 이쪽 지역에 만나면서 다양한 토질이 여기서 부딪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칠체공원과 같은 공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저기 어디냐면 감숙성 깐수성에 짱이에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짱이에라는 도시에 가면 저런 칠체공원을 만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크로드 여행을 가시게 되면 들리실 만한 곳입니다. 자, 그럼 그런 걸 왜 또 설명을 하느냐? 보시면 중국의 국내 버전에서 중시해야 되는 지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 의해서 만들어진 중국의 전반적인 지형, 두 번째가 뭐냐면 장강, 양쯔강입니다. 자,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제가 뭐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기 하나는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여기 세계의 지붕, 티벳이라고 불리는 곳, 그 다음에 이 양쯔강. 일단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중국 국내 버전의 1대1로를 이해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거 참 저에게는 애증의 그림인데요. 제가 한 땀 한 땀 다 그렸습니다. 네, 그려서 컨트롤 CV 하면서 이렇게 그렸는데 중국 지형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은 제1계단, 제2계단, 제3계단이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일 높은 데가 제1계단이고요. 다음 높은 데가 제2계단이에요. 가장 낮은 데가 제3계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만조울이라는 중러 접경지에 만조울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저에게 또 애증의 도시이기도 하죠. 가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운남성에 아까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화려한 불교 모양의 관문 있죠. 거기가 바로 루에일리라는 도시입니다. 자, 이 만조리에서 잘 보세요. 이 루에일리라는 도시까지 자 일직선으로 붙잖아요. 일직선으로 붙잖아요. 이 오른쪽에 일직선으로 그은 오른쪽에 중국의 인구 90%가 살고 경제도 거의 90%가 육박하는 규모가 여기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그렇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을 긋잖아요. 이 오른쪽에 부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실제로 강석성 가면 우리나라 시골 가는 것 같아요. 일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이렇게 없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도 그런 데는 살고 아닙니다. 아무튼 좀 대도시에 살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중국이 자기 나라 땅에서 해외 진출하려면 첫 번째 해양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혁 개방을 할 때 해양을 먼저 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륙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내륙으로 연결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크게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지형. 어떻게 물류 라인을 만들 것인가. 두 번째, 연결을 했을 때 그 상대 국가가 어느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국가 이익을 줄 수 있는가 등을 고려하겠죠. 근데 일단 지형만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는 이미 티벳이라는 제1계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이 진출을 하려고 하면 이 티벳 지역을 일단 빼고 남방이라든지 그렇죠? 동남아로 연결되는 남방 실크로드 그 다음에 이렇게 허시회랑이라고 부르는 회랑이 뭐냐면 이 복도라는 뜻이에요. 원래 회랑이라는 게. 그래서 허시회랑이라는 이곳 우리가 알고 있는 실크로드 진짜 말 그대로 실크로드 여긴 너무 높고 여기는 고원지대거나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도처럼 형성되어 있는 이곳을 통과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가든지 아니면 북방 실크로드라고 해서 이 동북 지역 이 평원 지역을 끼고 이 동북 지역을 끼고 이렇게 시베리아라든지 이런 데를 진출하든지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혹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TNGR, 몽골을 이렇게 관통해서 간다든지 자 이러한 방법들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중국 국내 버전의 실크로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10시 47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국의 개혁 개방 시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지금 현재 1대1로의 적경지역 개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을 하고 1980년에 어떤 걸 발표하냐면 수출 특구라고 부르다가 이름을 이제 경제 특구라고 바꿨죠. 경제 특구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계 장막 여러분 어르신들은 더 저보다 잘 아실 텐데 여러분들 중국이라는 단어보다 중공이라는 단어가 좀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한국전쟁 때 막 깽가리 치고 징 치면서 내려왔던 그 중공군 인해전술 딱 우리한테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가 먼저 박혀있는데 어찌되었건 당시에 한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무역 구조를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역시 중국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교류하기는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주계 장막이라고 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미국과 유럽이 중국과 교류하려고 했을 때 거의 유일한 창구 역할을 했었던 것이 바로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홍콩 어디지? 여기 있겠죠? 여기 홍콩이겠죠. 홍콩이 유일한 창구 역할을 했어요. 금융이자 물류의 중심지 홍콩. 그렇죠. 나랑 결혼해주면 홍콩 보내줄게. 뭐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근데 그 홍콩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어찌되었건 뭐는 자유와 그런 환상의 도시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국 내륙과 그리고 동남아와 그리고 유럽과 그리고 미국 등이 이 홍콩을 중심으로 엮일 수 있었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딱 이 홍콩과 바로 붙어있는 신천, 선전 이 지역을 개혁 개방을 먼저 시켜줌으로써 화교 자본이 여기에 들어오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의 도시로 확장했다가 경제 특구를 5개로 확장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중국이 점선면의 개혁개방 노선을 선택하면서 이 점 지역을 이 해안지대 14개 항구를 개방하면서 선으로 만들고 점을 선으로 만들고 선을 이렇게 내륙 지역으로 다시 개방의 그런 범위를 넓히면서 점을 선으로 만들고 선을 면으로 만드는 정책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중국의 주계 장막이 완전 걷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중국을 만든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비효통, 페이시아오통이라는 분이 지금의 중국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이냐? 중국이 이렇게 점선면으로 갔지만 중국의 지형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처음 주장하셨던 분이 비효통이라는 분이셨고, 이 비효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등소평이었어요. 그래서 이 페이시아오통이라는 분을 잠깐 설명을 하면 1910년에 태어나셔서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장수하셨죠. 청나라 사람이세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내로라는 대학, 베이징대, 당 연경대라고 불렀는데 칭화대, 여기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그리고 중화민국 시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 시기 때, 우리가 이제 일제 시기를 겪을 때 이분이 어디 가셨냐? 런던 정경대학에서 박사를 하십니다. 사회학. 그리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공산당을 비판하다가 우파로 찍혀가지고, 우리는 좌파로 막 욕하던 시기에 이분은 우파로 찍혀서 낙마하시고 뭐 이런 데 고생을 많이 하셨죠. 시골에서. 그러다가 등소평이 들어와서 전격적으로 그때부터 중국의 개혁 개방에 대한 그 정책이라든지, 그러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 지형을 활용해서 이러한 중국의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분이 하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현장파예요. 여기 윙구이 고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현장 답사 갔다가 아내랑 같이 현장 답사 가다가 아내가 실족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뭐 너무 많이 간 정보고 어찌되었건. 근데 이분이 했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양계대국입니다. 이건 제가 책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중국 분들하고 양계대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시간이 괜찮나?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양계대국론 1988년에 발표한 내용이죠. 등소평이. 이분이 등소평에 말씀드립니다. 양계대국이 뭘까요, 여러분? 중국어 하시는 분은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양계가 뭐냐면 중국어를 양거 두 개라는 뜻이에요. 양계 두 개. 대국론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바둑이나 장기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첫 번째 대국, 두 번째 대국 이렇게 뜨잖아요. 그때 대국입니다. 두 개의 대국, 두 개의 판,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보시면 페이시아오통 선생이 봤을 때 중국을 보니까 너무 가난하다 이거예요. 지금 중국이 아니죠. 너무 가난하다 이거. 그럼 이걸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재정도 없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첫 번째 대국, 서부의 모든 자원을 끌어서 동부 연해 지역을 지원해주자. 자본이 아니라 자원을 끌어서 동부 연해 지역 개혁 개방하는데 다 쏟아주자.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동부 연해 지역이 발전을 하면 그렇게 여기에 축적된 자본을, 여기선 자원이 아니라 자본을 끌어다가 서부 지역을 개발해주자가 양계대국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중국이 실제로. 좋아요. 그러면은 이 양계대국론을 커다란 틀로 삼아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분이 지금 개발 노선하고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하이를 용의 머리로 삼고, 용의 머리로 삼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강소성 절강성을 용의 날개로 삼고, 이 양쯔강, 중국은 장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양쯔강을 용의 척추로 삼는 개발 계획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진핑 때 들어와서 장강 경제벨트라는 이름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하지 말고 이 장강 지역과 서부 실크로드, 이 장강 지역과 남방 실크로드를 복합적으로 엮어서 중국이
태평양 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을 장강을 중심으로 해서 엮을 수 있는 그러한 개발 계획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90년대 초반에 합니다. 1대1로죠. 어찌 보면. 자, 그런데 이게 얼마만큼의 그러면 효용이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네. 이게 지금 현재 중국의 너무 그림이 복잡하지만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너무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너무너무 좋을 내용. 만약에 중국에 대해서 어디 가서 아시는 척하기에 되게 좋을 만한 지도죠.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3대 경제권이 있거든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 중국 상식축에 속합니다. 중국의 3대 경제권이 어디냐면 바레낭 경제권, 그렇죠? 그 다음에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가 중국의 3대 경제권입니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그러면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어떠한 것을 하고 있냐면 먼저 장강 경제벨트. 이거 제가 너무 역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시간별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다시 처음부터 세계의 경제권, 3대 경제권이 이렇게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개혁 개방을 실시합니다. 그렇죠? 제1대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한 개발을 동부 선도 지역 혹은 동부 솔선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해 지역에 대한 개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장점인 때에 들어와서 2000년에 어떤 걸 발표를 하냐면 자, 이제 제2라운드를 준비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발표했었던 게 뭐냐면 서부 대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연해 지역, 동부 연해 지역에 대한 개발에 집중을 했지만 이제는 부의 균형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서부 대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000년부터 2050년까지 서부 지역에 대한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서부 대개발에 대한 범위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후진타오 때 들어와서 어떤 걸 2003년이죠. 2003년에 우리가 너무 동부 선도 지역과 서부 대개발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 소외된 지역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도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003년에 마련했었던 게 바로 동북진흥계획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계획이었어요. 왜요? 이 동북진흥계획 개발 계획인데 중국은 개발 계획을 할 때 역사 부분도 같이 적습니다. 동북진흥이니까 이쪽 지역이 어느 나라 땅이었죠? 고구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역사 왜곡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어찌되었건 2003년 그 다음에 이 중부 굴기 지역은 2006년에 이 지역을 중부 굴기라고 해서 이쪽 지역을 개발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06년. 사실 여기가 진정한 한족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무역지 같은 거 보면 중원 막 대나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소림사도 실제로 여기 근처에 있긴 한데 어찌되었건 여기가 이제 중부 굴기라는 이름으로 2006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동부선도, 서부 대개발, 동북진흥 그리고 중부 굴기라는 이름으로 4개의 플러스 개발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진핑 때 들어가서 2개를 더 추가합니다. 뭐냐면 이 동부선도와 중부 굴기와 서부 대개발을 관통하는 양쯔강 지역을 묶어서 장강 경제벨트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강 경제벨트의 끝 중심 항만이 바로 상하이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너무 일찍 와서 인천 신항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도 우리만의 항만이나 그런 공항의 허브함을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될 텐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이 넓은 지역의 이 장강 지역이 실제로 컨테이너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컨테이너 선박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고 여기에서 끝은 상하이 항인데 상하이 항이 현재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위입니다. 상하이 항. 그 밑에 있는 인포 조우산 항이 벌크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일반 화물까지 전부 다 합쳐서 세계 1위입니다. 인포 조우산 항. 그 이유가 뭐냐? 이러한 내수가 뒷받침되기 때문이겠죠.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 장강 경제벨트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다 엮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1대1로 추진하면서 아까 페이시아통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서부 실크로드와 남방 실크로드를 이쪽으로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국의 수도는 어디죠? 상하이인가요? 베이징이죠. 근데 이렇게 계획을 다 하고 보니까 이 남방 지역에 대한 부는 차곡차곡 축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이게 분명히 수도인데, 정치 중심지인데 여기에 대한 부는 균형이 안 맞다. 그래서 실시한 게 뭐냐면 징진지 경제 일체화기. 이게 뭐냐면 징은 베이징 할 때 징이에요. 진은 뭐냐면 천진할 때 진이고, 그리고 찌는 뭐냐면 하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징진찌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치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래서 이 징진찌 경제 일체화를 토대로 해서 수도권 개발도 진행하겠다라고 한 게 현재 시진핑 정권의 이야기죠. 근데 뭐 지금도 착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징에 너무 주충되었던 공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로 하북성이나 이런 데로 보내고 있죠. 그렇죠? 우리 송도처럼.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바로 징진지 경제 일체화인데, 그래서 이 네 개, 그러니까 동부설상,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그리고 중부분기 이쪽 지역을 중국의 하나의 네 개의 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체, 차의 몸, 차체라고 생각하시면 이 장강경제벨트와 징진지 경제 일체화는 두 개의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중국의 이러한 전반적인 개발 계획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플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1대1로의 개념과 다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강삼각주 지역에 제가 정말 많은 출장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상하이 항에도 직접 여러 번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고, 자유무역 시험부도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고, 통역도 해보고, 어르신들 모시고, 그 다음에 이 상하이 가면 양산항이라는 곳도 있는데 양산항 가서도 제가 직접 설명해도 될 정도로 통역을 열심히 다녔고, 그 다음에 닝포 조우산항에도 들어가서 관련된 항만의 상황, 그리고 철도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조사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 갈 때마다 거기 항만공사 사람들이 저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분들 프라이드가 장난 아니잖아요. 거기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이 박사가 이 연구원이었어요. 이 연구원 꼭 이 말을 꼭 저분들에게 통역을 해줘 그래요. 중국 친구들이. 중국의 거기 항만공사 사람들이 뭡니까? 그러면은 잘 지도를 잘 보시라고. 자, 이 연해 지역 이렇게 휘었죠. 팔처럼 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장강은 이렇게 내륙으로 뻗어 있죠. 이게 활이라면 이게 화살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활과 화살이 만나는 화살촉은 어디죠? 상하이라 이거예요. 상하이. 그 밑에가 닝포 조우산. 이 두 개의 항이 세계 물동량 1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저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중국의 내륙에 있는 물동량과, 그렇죠? 이 연해 지역의 물동량이 함께 만나는 이 지역이야말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저한테. 매우 재밌게 들었죠. 그런데 한번 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 장강에서 배를 띄워서 심지어 사천성 루조라는 곳에서도 컨테이너 선박을 띄워서 이러거든요. 그렇죠. 양산항 사기에 가면 무인항이라고 그래서 사람이 없이 탁탁탁탁 이렇게 환적을 시켜주는 곳이 생겼어요. 어찌되었건.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한 중심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부 실크로드라든지 남방 실크로드까지 철도가 연결이 되면 그 철도 물류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상하이항이나 주변 항으로 와서 태평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강서성에 연운항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연운항이라는 곳은 항만 도시예요. 그 항만 도시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TCR이라는 중국의 횡단철도의 종점이 바로 이 연운항이라는 항만에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 카자흐스탄, 여기 카자흐스탄이잖아요. 카자흐스탄이 바다가 없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네 개가 옆에 있긴 하지만, 그러면 여기 이 도시가, 여기 내륙 국가가 혹은 이 몽골이라는 국가가 해양이 없는데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싶으면 결국은 중국까지 이렇게 철도를 보내서 여기에서 물류창고를 토대로, 전용 물류창고를 토대로 해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장강이 말 그대로 화살촉이 됐는데, 이 화살촉이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저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가고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 항만의 파워가 더 세질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자, 아까 이제 국내 버전에 대한 1대1로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저의 말대로 되고 있느냐?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 측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그래서 현재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베이징, 수도권, 홍콩이 있는 곳이죠. 그렇죠? 주광삼각주지역. 여기는 상하이, 장강삼각주지역. 이렇게 3대 경제권을 엮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중경과 사천이 있는 지역입니다. 장강의 끝이죠. 그렇죠? 물론 뭐 티베트까지 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어찌되었건 이렇게 4개의 경제권을 중심으로 다이아몬드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대도시 사이에는 이미 대부분 고속철도가 완비가 됐고 고속도로도 이미 다 개통을 했으며 여기에 있는 장강까지 연결하는 이 지역까지 전부 다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국경지역까지 쫙쫙 뻗어 있어요. 그 국경을 넘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밀렸지만.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게 약간 코로나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저는 이제 개발을 이렇게 쭉 보면서 작년이죠, 이제 2020년 1월 달에 제가 중국 측에도 코로나 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던 사람이지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애석한 건 뭐냐면, 이 가운데가 우한이에요. 하필 여기서 터진 거예요. 잘 보세요. 국내 버전 1대1로를 한다라고 그랬죠. 이 장강의 한 가운데, 베이징과 홍콩을 연결한 이 중심 지점, 고속철도의 메카라고 불려도 상관없을 정도의 그 사통 발달되어 있는 이 지역에 우한이 있는데, 이 우한 고속철도에서 멀리 그 200m,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화난시장이라는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코로나가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필 중국의 대명절, 우리나라에도 대명절이죠. 춘절, 설날이 끼니까 이 우한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이 잘못했죠. 왜냐하면 통제를 안 했으니까. 여기 중심으로 해서 사통팔달한 이 교통망을 토대로 해서 쫙 나가버립니다. 중국이 삽시간에 감염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중국이 투명성을 밝히지 않은 죄로 주변 국가에도 삽시간으로 공항 노선, 항공 노선을 통해서 그 루트가 더 확산 루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였죠. 어찌되었건 이게 어찌 보면 세계화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1대1로에 대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장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 계획과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네 개의 대도시를 연결하는 경제권을 연결하는 이 다이아몬드 지역에 서부 실크로드와 북방 실크로드와 동부 실크로드와 남방 실크로드와 남부 실크로드를 다 연결하여 해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혹은 해양이 이쪽으로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통팔달한 그러한 중국의 1대1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1대1로 국내 버전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이제부터는 접경지역 개발의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겁니다. 네, 11시 9분입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좀 화장실 가시고 싶거나 그러면 중간에 다녀오시고요. 제가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전까지 설명은 말 그대로 약간 아카데믹한 부분, 다소 학술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물론 학술적인 내용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현장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개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1대1로 개념 부분은 살짝 해서 그냥 넘어갈 거고요. 변경지역 개발, 변경이라고 하면 국경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경지역 개발의 모델과 그 현장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말고 현장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끝나지 말고 그러면 이러한 현장 그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혹은 중국의 변경지역의 개발 모델을 봤을 때 그렇죠? 북중 접경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나라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 한국의 신북방 정책,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로는 이제 복습까지 해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는데 1대1로는 바로 이렇게 에너지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물류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연계성, 오통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이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코로나 국면이 오면서 이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디지털 실크로드.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냐면 인터넷으로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부분에 대한 연결 이런 것들까지 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요새는 중국에서 핸드폰으로 전부 다 계산하고 이런 거 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까지 전부 다 포괄한 디지털 실크로드.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건설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걸 다 실크로드에 붙여요. 헬스 실크로드, 건강 실크로드. 이건 뭐냐? 방역 물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공을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실크로드라는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고 있죠. 어찌되었건 이렇게 중국의 전략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이러한 자유무역지대를 공간 베이스의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면서 그와 동시에 중국 제조 2025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중국이 기술권에서도 첨단 기술권을 잡고 자국에게 유리한 그러한 산업 사슬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게 이제 중국의 국가 전략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설명을 드렸던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좀 자료를 보면 2000년과 2017년이거든요. 여기가 2000년 자료고 여기 2017년 자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GDP 대비 대중 수입, 중국에게 수입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이렇게 짙은 색깔로 채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정도를 지도에 표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00년대는 몽골, 키르기즈스탄, 베트남 이런 지역만, 물론 여긴 북한은 빼고 일단 이런 지역만 일대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경제 의존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 키르기즈스탄과 이 몽골,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양이 없고, 그렇죠. 중국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는,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국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2017년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다 있죠. 그래서 중국은 전에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1대1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자원의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 건설 및 무역 편리화. 그러니까 중국의 국유기업이 마음껏 들어가서 인프라 건설을 하고 에너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중국의 그러한 첨단 기술, 특히 신에너지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원자력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지금 점점 비교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중동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 중국이 좀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쪽 지역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술들을 또 들어가게 함으로써 중국의 좀 내수 시장화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고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변국이 중국에게 무역 의존도가 높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이제 미국 측 자료이긴 한데, 이 빨간색 지역이 중국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1대1로는 아니라 어마무시하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사실상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일단 잠깐 이걸 보시면요. 이제 아까 중국의 국내 버전의 1대1로를 설명을 드렸고, 이건 이제 중국의 고속도로망입니다. 중국의 고속도로망이고, 이건 철도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합적으로 그 주변 국가까지 철도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2011년부터는 다소 좀 무모한 것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압록강, 두만강 지역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북 지역 고속철도가 어떻게 건설되고 있는지를 너무 궁금해서 그 노선을 따라서 제가 직접, 그러니까 건설 현장을 노선을 따라서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한 적도 있고, 현재 이 북중러 접경 지역에 여기 훈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훈춘의 고속철도 건설 계획이 나오자마자 고속철도 그 부지까지 가가지고 제가 영상을 촬영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 부동산을 샀으면 벌써 2.5배 뛰었다는데, 그러면 저는 위안화 부자가 됐겠죠. 어찌되었건.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지금 거의 4만 킬로미터 정도 됐을 거예요. 고속철도 길이만. 그래서 세계 전체 고속철도 길이의 절반 이상 훌쩍 넘었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중국의 대도시는 당연히 고속철도가 대부분 연결되어 있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중국 국경 지역까지도 전부 다 고속철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혹은 연결되고 있어요. 중국의 고속철도망이 그런 식으로 지금 빠르게 연결되고 있는데, 카자흐스탄, 미얀마, 라오스 이쪽 지역은 이미 고속철도가 연결될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실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라오스입니다. 이미 라오스는 건설 중이고 거의 완공 단계에 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변경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변경지역으로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건 PF 자료인데요. 그러면 중국의 이제 접경지역, 국경지역 개발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모델을 잠깐만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그런 변경지역, 국경 도시에 대한 개발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변경경제협력구, 안 해오셔도 되고 그냥 인상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중점개발개방시험구, 세 번째는 뭐냐면 초국경경제협력구입니다. 국경도시 개발 모델이에요. 왜 세 가지, 네 가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하나는 해외입니다. 해외. 변경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국이 해외에다가 협력구를 만드는 거예요. 해외 경제 무역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1, 2, 3이라고 불러볼게요. 1, 2, 3에서 이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개방 정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일본이 제일 개방 정도가 낮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이고, 세 번째가 가장 개방도가 높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변경경제협력구는 말 그대로 그 중국의 변경지역은 소수민족이 많습니다. 소수민족들이 변경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변 국가와 이렇게 무역도 하고 소액이지만 이런 걸 해야 경제가 어느 정도 살 거잖아요.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준 게 변경경제협력구입니다. 면세점 같은 거, 뭐 우리가 아는 면세점 아니죠. 작은 시장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렇죠. 면세 혜택도 주고. 중점개발개방시험구부터는 뭐가 있냐면, 국경 내에서 생산 가공도 할 수 있고요, 비즈니스, 물류, 생태환경, 관광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초국경 협력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냥 오픈시켜줘.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있구나. 자, 무슨 말이냐? 이걸로. 자, 무슨 말이냐면 변경 지역과 국경 지역 이런 것들, 관세 라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방금 전에 인천신항을 한 바퀴 돌고 왔지만 보시면 인천신항에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나요? 한번 봅시다 하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못 들어가죠. 그게 관세 라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관세 라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2선이라고 얘기합니다. 2선.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진짜 이 항만을 부두를 박차고 떠나면 이게 국경선이죠. 제1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인천공항 가시면 여권 주세요. 그러면 여권 딱 주시잖아요. 스탬프 찍어 주시잖아요. 스탬프 찍고 가면은 2선은 넘는 거. 그렇죠? 그러면은 자, 거기서 면세점 혜택도 보고 이것저것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런 다음에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뜨면 거기가 1선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애석함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게 내륙 국가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어떨까요? 진짜 1선이 있죠. 그렇죠? 실제로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쳐봐요. 제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통관항에 들어갔어요. 자, 여권 주고 너 베트남 왜 가? 톰영통 먹으려고 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거기 스탬프를 딱 찍어줘서 이렇게 국경 안으로 들어가면 제 2선은 통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 홍화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요. 그럼 제가 1선을 건넌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베트남 측 세관 라인에 도착하겠죠. 거기서 스탬프를 찍으면 제가 2선을 또 통과해서 베트남의 실제 영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러면 이 2선과 1선 사이 혹은 2선과 타국의 2선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그 2선과 1선 혹은 2선과 타국의 2선 사이에는 면세점이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면세점 가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산다거나 몇 달러 이하로만 사면은 뭐 면세 혜택을 본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변경경제협력구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 공간에서 이렇게 약간의 호시무역, 그러니까 변경 지역에서 면세 혜택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시장 같은 걸 얘기해줬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지역에서 생산 가공을 할 수가 있고 물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완전 거의 오픈시켜주는 거예요. 이 초국경 경제협력구가 지금은 중국에 딱 하나 있어요. 거기가 아까 제가 갔었던 카자흐스탄과 중국의 국경지역 호르고스라는 곳이. 그래서 제가 택시 타고 막 넘어가면서 중국 택시 기사한테 저 빨간색은 뭐야? 중국이야. 바로 옆에 파란색은 뭐야? 카자흐스탄이야. 그 넘어갔어. 그럼 나 지금 국경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중국 택시 기사가 뭐라고 그래요? 맞아. 우리 지금 국경 넘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초국경 경제협력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면대면으로 중국도 양보하고 카자흐스탄도 양보해서 2선 지역만 이렇게 막고 1선 지역 완전 오픈해버린 상태죠. 그 지역 내에서는 물류를 해도 되고 물류 창고를 만들어도 되고 생산을 해도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허락하는 게 바로 초국경 협력구의 개방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선과 2선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1, 2, 3번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중국의 어떤 도시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잠깐 봅시다. 이렇게 해서 1, 2, 3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곳이 어디냐면 변경경제협력구 단동 여러분 아시죠? 압록강 하구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이성계가 말머리를 올려도 위화도가 보이는 아름다운 압록강 그렇죠?
자, 산동, 훈춘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북중로 접경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화령은 두만강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영경제협력구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어떠한 계획을 내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냐면, 이 병경경제협력구를 전부 다 가장 최고의 개방도를 보이는 초국경경제협력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내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격상시키겠다라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북중 접경 지역의 저러한 국경 도시들도 차츰차츰 그에 대해 맞는 걸맞는 개방도를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25분 짤막하게 해야겠네. 그래서 이제 초국경 경제협력구를 비롯해서 어떠한 지역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호올거스라는 도시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올거스라는 도시, 여기 신장 위구르고요. 그리고 여기가 카자흐스탄입니다. 근데 여기에 연결하는 정말 중요한 요충지로서의 거점으로서의 호올거스를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이 호올거스는 재밌는 게,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TCR, 그러니까 중국 횡단철도거든요. 중국 횡단철도를 거쳐서 연운항이라는 항만도시에 딱 도착합니다. 이 연운항하고 위도가 똑같은 곳이 목포예요. 어찌되었건 이 연운항에서 카자흐스탄의 전용 물류창고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을 팝니다. 재밌죠? 어찌되었건 이 호올거스를 그래서 거쳐서 가는데, 이 호올거스는 그럼 국경지역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가 이제 호올거스 도시개발도고요. 빨간색이 이제 게이트웨이가 있는, 관문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올거스가, 여기가 이제 호올거스인데, 이 호올거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을 보면 여기 빨간색 선 좀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이 오른쪽이 뭐냐면 여기가 중국 땅이고요. 물론 여기 전부가 중국 땅이지만 여기가 중국 땅이고요. 여기가 카자흐스탄 땅입니다. 중국이 좀 더 양보이죠. 그래서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서로 여기에 펜스를 치고 이선 라인을 치고 여기가 만난 이 지점을 아예 뻥 뚫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선 라인만 들어가면 저 일선이 아예 없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을 여기에다가 완전 개방형의, 내부 개방형의 그런 자유무역지대를 또 건설을 한 것이죠. 자, 이건 이거고, 이건 사실 국경도시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모델이고, 이와 동시에 여기 호올거스에 뭘 만들었냐면, 제가 이거 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의 발로 다 뛰어다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겠죠.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그래서 카자흐스탄과 중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여기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철도가 있습니다. 철도. 우리가 알고 있는 TCR, 중국 횡단철도가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국경협력단지라고 해서 거기에 자유무역지대 건설 여기도 해놓고, 이거는 사실 근데 네트워크 개념이 아니라 여기 북박이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형의 그런 중국 카자흐스탄 연결의 중요한 구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대규모 공단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상의 도시 형태는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러한 형태로 이제 중국이 카자흐스탄과 연결하는 중요한 게이트웨이로서 저기에 이제 그런 기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좀 더 예쁜 사진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카자흐스탄 지역, 여기가 중국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카자흐스탄 지역, 여기가 중국 지역.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제 일선을 완전 열어버리는 형태로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이렇게 배후 도시까지 전부 다 개발함으로써 이쪽 지역에 대한 백업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코로나 보면은 그럼 이거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시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4월인가 5월까지는 여기 막았어요. 합의하에. 무슨 말이냐?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마음껏 중국어 넘어올 수 있는데 중국 사람은 카자흐스탄에 못 넘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4월, 5월 넘어가면서 다시 자유왕래로 바뀌었습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측, 이게 카자흐스탄 도시인데 이렇게 면세구역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생긴 관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일선이죠.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열어놨고 여기가 이제 관세 라인, 통관 라인인데 여기는 이제 여권을 보여줘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에요. 제가 택시 타고 갔다 온 거. 자, 여기가 일선은 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빨간색이 중국, 파란색이 카자흐스탄인데 이렇게 택시 타고 그리고 걸어서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기당해서 100위안을 주고 택시를 탔는데 알고 봤더니 12위안만 줘도 되는 곳이네요. 제가 당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중국, 카자흐스탄 국경도 이렇게 마음껏 왔다 갔다 하면서 면세 혜택을 8,000위안 이하만 사시면 볼 수 있다 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모델은 중국 전체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델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똥싱이라는 도시인데 여기가 남중국해거든요. 북부만입니다. 남중국해. 여기가 해남도 여기 있겠네요. 여기가 중국이고 베트남이에요. 근데 여기에 똥싱과 몽카이라는 도시를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국경 경제협력단지 그러니까 3단계의 가장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갖는 도시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런 협력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좀 들어갔다 오기도 했는데 제가 들어갔다 온 자료보다는 아무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똥싱 변경 협력단지거든요. 근데 여기가 매우 재밌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기에 이제 재밌는 다리가 건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중국이고 여기 베트남이죠. 여기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냐면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러한 문이 있어요. 되게 크죠? 그렇죠? 이러한 문이 있는데 이걸 국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국문. 국가할 때 국자에 대문할 때 문자입니다. 국문.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4차선 도로가 있어요. 4차선 도로. 대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중국의 동싱이라는 곳이고 여기 베트남의 몽카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넘어가면 그 도로가 대교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재밌죠? 구조가. 실물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서 찍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대로 이렇게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쪽이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 건너온 차량들이 이쪽에 와서 검언 검역을 이제 통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국문을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런 홍하강이 나오게 되고 이 홍하강을 이러한 대교가 4차선 도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우 특이하게 일선이 여기에요. 그렇죠? 2선은 지금 건설 중이고 이러한 1선과 2선, 1선을 여기서 오픈을 시켜버리고 여기 이 지역 내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산업단지는 여기가 광시라는 중국의 광시 장족 자치구라는 성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무슨 도인데 근데 거기 내에서
방천항이라든지 주변의 항만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구조로서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자유무역지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다는 거죠. 국가의 문, 국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단지가 이렇게 주변에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서 건설이 되고 있다는 거죠. 원래 도심은 여기예요. 원래 도심은. 자, 35.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쪽 단지가 어떻게 건설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중 접경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북중 접경 지역은 어떤 식으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까지 설명을 드리면 강의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우리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방 이러면 그렇죠. 북방의 꿈, 만주를 막 그렇죠. 말로 달려야 될까. 자, 어찌되었건 두만강과 압록강 길이가 사실 중국과 북한 간의 그러한 국경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길이가 1320km입니다. 여기에서 15km만 빼면 됩니다. 15km는 어디와 어디의 국경일까요? 그렇죠.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자, 이러한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러한 그 국경 지역에 약 16개의 지역이 아까 보셨듯이 접경 지역, 국가의 문으로서 담당을 하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지역은 당연히 어디냐면 단동 신의주.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이 어디냐면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 훈춘 지역이 또 중요합니다. 훈춘은 뭐냐면 여기 이쪽 북중러 지역에 중국 측도 국경 도시를 훈춘이라고 합니다. 훈춘이 만주어를 한자로 음차한 거예요. 훈춘이 만주어로 무슨 뜻이냐면 꼬리라는 뜻입니다. 꼬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생긴 게. 근데 이렇게 꼬리처럼 나가 있는데 여기가 동해안으로는 못 나간다는 거. 어찌되었건. 그래서 왜냐하면 북러 간의 접경 지역입니다. 중국은 동해로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보시죠. 그래서 훈춘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러시아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면은 단동은 훈춘과 달리 어떤 역할을 하느냐? 단동은 수도와 수도를 연결하는 내륙 도시죠. 무슨 말이냐? 평양과 베이징을 연결할 수 있는 내륙 도시잖아요. 이해하시겠나요? 혹은 평양과 연용성의 심양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 통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좀 다소 복잡한 그림이긴 하지만 KMI 이성우 본부장님의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평양과 단동이 어떻게 연결되고 그리고 이 단동과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이 어떻게 배후지가 연결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제권이 연결되는 그런 모습들은 특징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보자. 이 훈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나진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배후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나진항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 대한 청진항과 나진항 이쪽 라인에 대한 것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보시면 중국의 길림성 지역에 대한 내륙의 그러한 배후지 지역에 대한 흡수를 이쪽에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튼 이러한 식으로 압록강 하류와 두만강 하류에 대한 개발이 니즈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요 배후 지역이 어떤 식으로 철도나 도로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38분이라서요. 제가 좀 시간 조정을 잘못했던 걸까요? 아무튼 자,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은 첫 번째 이 단동 신의주 라인 이렇게 수도와 수도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라인. 두 번째는 한 동해권과 중국을 연결해주는 이 라인, 두만강 라인. 이렇게가 북중 접경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뚫리게 된다, 개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디 부동산이 더 크게 뛸까요, 여러분? 1번, 2번.
2번? 네, 2번. 1번? 2번. 2번? 네, 제가 생각해도 2번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만 따지면 1번이 더 뛸 거거든요. 근데 1번이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번이 그 뛰는 폭으로 보면은 2번이 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근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환동의 경제권과 중국을 연결하는 이 중요한 거점으로서의 혼춘 이런 것도 눈여겨서 보실 만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동시와 신의주시를 연결하는 그런 지도의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압록강 대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북중 간의 교역이 어쨌다 저쨌다 뉴스를 보시면 이쪽 지역에 이제 철도나 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기 장면을 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신압록강 대교라고 해서 여기에 새로 건설한 4차선 도로 대교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완공을 했는데 아직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과 이걸 두 개를 중심으로 봤을 때 단동이 이쪽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호월버스의 그러한 도로나 철도의 그런 연결 구간으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 이 신압록강 대교는 물론 도로로서의 핵심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이쪽 지역이 이제 여기구나. 이쪽 지역이 이제 중국 단동의 신도심과 신의주의 남신의 지역을 연결하는 그러한 중요한 1선과 2선의 개방형, 1선의 개방형 이러한 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장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려볼까요? 자, 12시까지 해도 될까요? 아무튼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일제시대 때 건설이 되었던 압록강 5호교라고 할 수가 있죠. 중조 5호교라고 중국에서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한국전쟁 때 미국 폭격기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강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단동에 놀러 가시게 되면 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 돈 주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이 단교 끝까지 가셔서 아 이렇게 폭격을 맞았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앞에 신의주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간다고 해서 전혀 문제는 안 돼요. 여기 이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도로와 철교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그러한 그 대교라고 해야 되나? 교량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 위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단동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신의주역이거든요. 이 가운데 여기 있는 여기 있는 그 교량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단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속철도가 깔려 있어요. 고속철도 타고 가실 수가 있어요. KTX와 같은. 물론 높은 수준의 속도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이쪽이 단동까지는 고속철도가 연결되어 있지만 여기 넘어가는 라인은 당연히 고속철도가 아니라 일반 철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는 라인 이렇게 개발되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게 신압록강 대교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출자를 해서 만든 대교인데 여기가 이제 4차선 도로이고요. 저한테도 좀 애증의 대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압록강에 말뚝 박을 때부터 계속 가서 관찰하고 사진 찍고 변화상도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장성택 처형 사건 이후로 이쪽이 이제 크게 사실상 흉물처럼 남아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연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게 신압록강 대교 모습인데요. 이게 신압록강 대교 모습이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문 빌딩 따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랑 비슷하죠? 아까 중국 베트남 국경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옆에 대교가 연결되어 있고 중국의 모델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이걸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정말 아끼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녹화 중이죠. 네. 제가 주변의 건물에 살짝 올라가서 남의 가정에 들어간 건 아니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찍은 겁니다. 이게 이제 위에서 찍은 거잖아요. 이게 4차선 도로입니다. 그렇죠? 4차선 도로고 여기 이렇게 울타리처럼 가로막혀 있고 근데 이게 옛날 거예요. 2015년에 찍은 건데 물론 최근에 찍은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렇게 케이크처럼 딱 잘라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북한이 여기에 연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최근에 여기에 있나 자료가? 아 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위성 사진을 보면 이게 신남록강 대교인데 신의주로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잘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도로가 새로 건설이 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신문 보도에 나왔어요. 이렇게 2020년 4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남록강 대교에서 이렇게 커팅되어 있던 곳에서 코로나 국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리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중 간에 이미 연결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단동이고 여기가 신의주인데 여기가 남신의주라는 곳이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이 남신의주로 연결을 하고 이 압록강 대교의 도로를 이 남신의주에서 평양까지 쭉 연결하는 국도 라인이 이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 지역이 바로 1선과 2선의 경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신안록강 대교 이쯤에 있는데 여기는 신안록강 대교 도로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국도 제1호선과 연결을 해서 평양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라인으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이제 베트남 국경이고 북한 쪽 국경인데 비슷한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북중 접경 지역만 바라보지 말고 중국의 다른 접경 지역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북중 접경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를 모델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소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만강 지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15.5km거든요. 이 15.5km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애석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녹둥도라는 섬이 러시아에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왜? 러시아와 청나라 간에 이쪽 연해주 지역에 대한 조약을 체결할 때 청나라 측이 녹둥도가 청나라 건 줄 알고 러시아한테 같이 넘겨줬거든요. 사실 이 녹둥도가 사실 우리 땅인데 뭐 뺏기게 되었죠. 이 정도쯤. 근데 이게 사실 이순신 장군이 만호 시절에 지켰던 지역이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의 승전비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동해안 지역으로 진출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이쪽 지역에 대한 배후지는 가지고 있어도 해양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차항출해 타국의 항만을 빌려서 해양으로 나가자라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나진항을 빌리려고 했다가 지금은 여기 러시아의 극동지역에는 자르비노항을 빌리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해양 진출을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북한 쪽으로는 권화세관과 사타자세관, 세관이 이제 그 관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훈춘세관과 훈춘청로세관을 토대로 해서 러시아랑 연결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중국이 하고 싶은 건 뭘까요? 북한 시장 진출? 러시아 시장 진출이 아니라 당연히 동해안으로의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여기 왼쪽이 중국 오른쪽이 러시아인데 서로 간에 이제 연결하고자 하는 니즈가 발생해서 연결하려고 하고 이제 나진항에 대한 개발, 북한의 나진항에 대한 개발도 결과적으로는 이건 이제 중국 측이 주도로 해서 발표한 항만 개발이고 나진항이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1, 2, 3호 부두 이거밖에 없는데 북한에서는 뭐 아직은 이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지도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이 주도로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부두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국으로 뻗어나가는 중국으로 연결되는 혹은 러시아랑 연결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항만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경제 특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진항의 실제의 모습, 2호 부두에 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나진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권화세관이라는 곳을 거쳐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50분인데?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인스티튜셔널 커넥티비티, 제도적 연계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이렇게는 안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이건 뭐냐면 이제는 지문으로만 딱 찍으면, 중국 사람이 한해서 지문으로만 딱 찍으면 30초 만에 통관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신문 내용, 제도적인 연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게 디지털화됐다는 얘기인데,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뭘 의미할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탈북자들이 신문 조작을 통해서 이동하는 자유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튼 그래서 중국은 지금 신권화세관이라는 권화세관, 새로운 권화세관을 주변에 건설함으로써 이 북한과의 연계에 있어서의 그런 사전 포석을 이미 깔고 있다. 이런 모습들, 북한도 이러한 물류 창고를 만들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북방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북방 이러면 그렇지, 이 광활한 만주, 벌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지도를 크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대1로의 마지막 내용이 되기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도를 볼 때 해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보지 못하고, 그렇죠? 대부분 이 북방에 대해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특히 통일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북중 접경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대륙으로 진출하는 루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동북 지역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북 지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중국의 남방 지역, 특히 중국의 장강 경제벨트 지역과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랑 규모가 좀 다르죠, 생각하는 규모가. 그래서 이 나즈남을 바라보는 눈빛도 어떻게 바라보냐면, 중외의 중이라고 해서요, 중국의 물자가 외국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왔으니까 중해중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해외의 항만을 거쳐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류로 인정해 줍니다. 법적으로 중국 해관이. 그래서 이렇게 중국의 라인이, 중국의 이 북방의 라인이 남방과 연결이 되도록 그에 대한 법적인 지원도 해주고 있고, 관련해서 이러한 교류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에는 중국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큰일 났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러한 라인에서 우리 한국도 그러면 북중 접경 지역을 보고 연구를 할 때 이 대륙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이 남방과 북방을 연결하는 라인, 특히 시베리아까지 전부 다 연결하는 라인에 있어서 이 한반도의 교량 역할을 실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부산이라고 껴져 있는 이 부산의 국제 항만의 그런 기능, 그리고 우리 수도권에 가까이 있는 인천의 그런 그 항공 물류의 기능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허브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가라는 그림을, 이러한 전반적인 1대1로에 대한 그림과 중국의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그림과 그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좀 더 재밌는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저렇게 크니까 큰일 났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지경학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일본까지 옆에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앞으로 1대1로와 실크로드, 그리고 우리의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보실 때 있어서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딱 53분, 53분 넘어버렸네. 예. 만약에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되지만,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질문을 그래도 한두 분 정도만 받고 마무리해도 될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예. 지금 저 상해가 이제 그 중국에서 수출 주요 항로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가 그 저반이 바다가 굉장히 깊습니까? 16m 되고요. 수심이. 네, 양산항이라고 해서 섬입니다. 섬을 대교로 연결해서 만든 항만인데, 거기가 16.5m까지 나옵니다. 수심이. 아니 제가 이제 알기로, 왜냐하면 인천은 저 항만을 만들었지만 5만 톤까지밖에 저반이 안 돼요. 네. 그 이상은 저반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신항을 좀 만들긴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 전에 동해항 쪽이 이제 수심이 깊으니까
이쪽을 무역항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입지 조건이 한국이 굉장히 수출하는 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해는 제가 한 사람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 항이 강 안에도 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상해항이 크게는 2개, 4개까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었던 상해항이 어디냐면 지금의 자유무역지대가 위치해 있는 항이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수심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주로 한국이나 일본 주변 국가로 수출하는 루트로서 활용을 하다가 2008년에 양산항이라는 섬을 아예 밀어버리고 거기에 항만을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16.5m 정도면 만재한 컨테이너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한 박에 여기에 이제 접안을 할 수 있는 규모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다는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조호산항 같은 경우에는 뭐 천혜의 항만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해운 회사가 룰로서 오히려 닝뽀항 항만공사에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의 그런 규모를 갖춘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혹시 또 질문 한 번만 더 받고 수업을 마무리할까요? 강연을 마무리할까요?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러시아랑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런 것도 가면 좋았거든요. 근데 저기 북중러 접경 지역에 이제 중국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러시아 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런 거에 관해서도 잘 생각 그런 거 있으세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TSR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사실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러시아 기준은 블라디보스토크가 마지막 종착역이고, 근데 이 여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저기 모스크바까지 가는 라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몽골 종단철도, 그러니까 북경에서 시작해서 울란바토르를 거쳐서 올라가는 라인, 그 다음에 TCR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국 횡단철도가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 다 시베리아 횡단철도랑 만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하고 중국의 횡단철도 간에 경쟁이 있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한국이나 일본에서 물건을 빠르게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물건을 빠르게. 그럼 최대한 빨리 보낼 수 있는 물류가 항공 물류. 그 다음 빨리 보낼 수 있는 게 철도 물류. 그 다음 정말 많이 천천히 보낼 수 있는 게 해운 물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익스프레스로 많은 물건을 쌓아야 될 때는 당연히 그런 러시아의 그런 TSR이라든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지 혹은 TCR, 중국의 횡단철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여기에서 좀 더 우위가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은 나라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러시아만 거쳐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러시아를 2번 정도는 국경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서비스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철도가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만 더 지적을 해드리면, 그러면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낫냐, 중국 정단철도가 낫냐, 중국 횡단철도가 낫냐, 이건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정말 지나가기만, 그렇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연운항에서 시작하지만 저기 중국의 중앙 지역을 전부 다 거쳐서 가기 때문에 웬만한 생산 기지라든지, 그렇죠, 경제 거점을 거쳐서 간다는 장점이 또 발생하는 거죠. 시베리아는 그러한 경제적인 거점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 우위가 중국 횡단철도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문적인 접근도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각 회사나 각 회사에서도 그걸 어떤 걸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은 좀 더 조사해보고, 그 회사가
진출하려고 하는 루트를 좀 더 고려해보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네. 사실 시베리아가 정말 넓고 좋은 땅이긴 한데 인구가 희박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자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풍부한 것은 시베리아 쪽이겠지만 기후라든지 그쪽의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시장의 투명성이라든지 통계의 투명성이라든지까지 고려한다면 시베리아에 진출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장애물이 많이 존재하는 건 아닌가. 뭐 중국도 만만치 않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철도를 이용하는 부분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지금 벌써 12시가 돼버려가지고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거쳐서 강의를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